안녕하십니까. 2023년 마지막 금요일에 함께하는 OBS 뉴스 오늘 전원책의 훈수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카로운 눈으로 여의도 정치를 들여다보고 따뜻하게 훈수를 해줄 분,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따뜻하게 하지만 날카롭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년이 후딱 지나갑니다. 그렇습니다. 그 1년에 대한 정리고 다사다난한 연말이라 예.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한 해 한 해 더 가면 갈수록 왜 1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 반성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전원책 변호사 본인의 글쎄요, 그 개인적인 너무 일? 이게 시간을 낭비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예. 아마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 물론 저는 정치를 안 합니다만 정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1년을 정말 정신없이 보내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을 삼선사선한 사람들을 보면 국회의원으로 뭐 한 십몇 년씩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는데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후딱 지나가 버렸다. 정신이 없죠. 매번 카메라가 쫓아다니고 뭐 회의하고 뭐 하고 기자들이 따라붙고 또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이러니까 밥 먹고 하는 일이 집에서 하는 것보다는 바깥에서 밥을 먹는 게 더 많단 말이에요. 네, 그 결과 국민이 좀 삶이 좀 나아지면 괜찮은 일이에요. 그래서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가 이게 정치판에 들어와서 뭔가 우리 그 공동체를 위해서 요사이 뭐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공공선, 공동선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파블릭 굿 여기에 대해서 카몬 굿이냐 파블릭 굿이냐 아마 본인은 요새 정치학 교과서를 읽으시는 모양이에요. 그 교과서에 막 나오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좀 기여를 했다는 생각이 들면 그래도 좀 나아요. 이게 제가 그 알고 있는 원로들 몇 분하고 가끔가다 만나 뵈면 전원책 변호사님, 예. 저희가 주어진 질문들을 좀 소화를 해야 돼서 알겠습니다. 이 얘기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때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요, 야당 주도로 이른바 쌍특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특검 법안 그리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 국회에서 처리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민주당, 정의당 꼼수 야합이라고 비판을 했는데 야당 주도의 쌍특검 통과, 우리 전원책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로서는 이 특검을 하자면 본인이 죽고 또 국민의힘으로서는 이 특검을 그대로 만약에 받아들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위험하다. 그렇죠.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은 한 몸이라고 사실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묘한 그 이제 입장에 있도록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마 그 한동훈 이재명 두 분이 그 만나고 할 텐데 4시에. 예. 예, 두 분이 이제 어떤 표정을 지을지 이재명 그 대표가 머리 염색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분위기를 좀 바꾸어 본 건데 어떤 표정을 지을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한 비대위원장이 보기에는 여전히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범죄 혐의자란 말이에요. 야당의 대표보다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보기에는 거의 윤석열 대통령과 한 몸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예. 이러니까 아마 둘 사이의 간극은 굉장히 클 거예요. 간극이 크다는 것은 마음을 터놓고 어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게 김건희 특검입니다. 상특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50억 클럽 이 특검은 파고 들어가면 이재명 대표도 위험해요. 예컨대 그 대법원에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 이 재판거래 의혹 이게 만약에 집중으로 파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니까 문제는 김건희 여사 특검입니다. 그렇죠. 예, 여기에 이게 이제 총선과 맞물리는데 국민의힘에서 늘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생각해봐라. 선거 전에 대선이든 총선이든 선거 전에 이런 특검하는 놈들이 어디 있냐 이 얘기란 말이에요. 이건 비겁한 거다 일단. 모든 관심이 글로 다 쏠려갈 거 아니에요. 블랙홀이 돼버릴 텐데 매일 아침에 브리핑을 해보세요. 어제 뭐 무슨 백 받았는데 그 백 안에 뭐가 들었는지 그걸 집중 조사를 했다.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 지지율 떨어지죠. 예, 브리핑을 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냥 선거 끝나버리는 거죠. 이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냉정한 중간자직 입장에서 보면 이 특검은 선거 전에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선거 결과를 왜곡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도 민주당은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런 물실 후계가 없는 거예요. 나는 지난 그 4월달에 패스트 트랙에 그 태울 때부터 예. 타임 스케줄을 이렇게 딱 짠 거 아니겠느냐. 미리 그때. 예. 난 이런 생각을 해요. 뭐 그 머리가 조금만 있어도 이 시간표 딱 짜보면 정확히 나오니까. 그래서 올 연말에 이 특검을 통과시킨다는 원래 프로그램이 있었지 않느냐. 그러면 윤 대통령은 좀 이게 비방송 용어지만 그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쪽팔리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쪽팔리니까 막 못하겠다 이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선거에서 지는 지름길이 되니까 일단 거부권은 무조건 행사합니다. 그러면 거부권을 행사해서 제2요구권이 가면 예. 국회에서 관례대로 즉각 재표결을 하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걸 안 할 거로 보여요. 최대한 늦출 거다. 예, 민주당이 늦출 거다. 네. 적어도 어느 때까지 늦추느냐. 2월 달에 이제 국회를 안 열어버리면 이제 3월 달에 오잖아요. 예. 선거 직전이 되는데 그때 되면 이제 공천 못 받은 사람들 우르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기명 투표거든요. 제2를 할 때는 기명 투표를 하는 게 아니고 무기명으로 하니까 내가 겉으로는 난 찬성합니다. 난 반대합니다. 이러고 나서 찬성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이러니까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대거 찬성을 하면 이건 문제는 3분의 2에 간다. 그렇게 되면 제2가 돼버리면 표결이 돼버리면 그럼 이제 특검 확정 그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예. 문자 그대로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아마 윤 대통령 또 한동훈 위원장 또 다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니까 고민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런데 참 우리 정치가 이처럼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참 후진적이다. 어떻게 이 특검의 총선의 결과를 좀 우리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 특검은 사실 상식을 조금만 갖고 있으면 총선이 지나고 나서 특검을 해야죠. 거기에 대한 수정안도 사실은 여러 보수 쪽의 사설에서도 예. 제시를 했었는데 그것조차 안 됐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 조선일보가 12월 20일 날 일면 헤드라인으로 총선 후 특검 이렇게 박스 냈잖아요. 예. 그래서 그리고 나머지 신문들 그 뭐 보수 신문뿐 아니라 그 중간에 있는 입장의 신문들도 보면 사설에서 아마 총선 후 특검 괜찮다는 게 제가 2개나 읽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설하고 김영 예. 칼럼하고 그런데 민주당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밀어붙일 때 밀어붙여야 된다. 그래서요 지금 이게 아마 이재명 대표는 이 김건희 특검을 밀어붙이면서도 또 한편 가장 큰 고민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만에 하나라도 이제 재판부가 서둘러 갖고 3월 중순에 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본인은 지금 어제 정세균 그 전 대표와 만났을 때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절벽에서 매달린 손 놓아라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대표에서 물러나라. 당신이 물러나야만 이낙연 대표가 주저앉는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당이 새롭게 우리가 진용을 짜가지고 저 여당과 전쟁을 벌일 수가 있다. 이런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물러나는 순간에 본인에게 덮쳐오는 사법 리스크를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건 뭐 방탄조끼를 다 벗어버리니까 예.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는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도 늘 그 문제와 같이 맞물려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부분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분명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그 국민 여론에서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특검 받아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갤럽 조사 보시면 그게 70%예요. 예, 아시잖아요. 예. 그러면 어쨌든 이제 총선 얼마 안 남았고 여론을 설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좀 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아내잖아요. 아내의 특검을 두고 윤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는 것보다는 사실 뭐 윤재욱 원내대표라든가 그리고 어제 뭐 퇴임을 한 김대기 그 비서실장이 나는 그런 분들이 그 앞에 가끔 가다가 기자들에게 한 얘기들이 있어요. 명분상 이건 특검으로 갈 수가 없는 거다. 특검으로 가는 것은 사실 권력형 비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김건희 여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두 분이 결혼하기
훨씬 전에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권력형 비리는 기본적으로 아니에요, 이게. 권력으로, 이 만약에 그 주가 조작을, 뒤에서 뒷배가 됐다. 이 사건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문재인 정권 때 1년 7개월 동안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승윤 지검장이 문자 그대로 문재인 대통령과 늘 통화하는 선후배 지간인데 이 사건만은 책임을 지고 그리고 추미애가 이건 총장의 가족이니까 총장이 일체 보고도 하지 마. 이렇게 장관이 지시를 한 것이거든요. 예. 지휘권을 박탈로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총장에게 정말 수사 중간 보고도 전혀 하지 않았어요. 문자 그대로 이승윤 지검장이 딱 쥐고 진두지휘를 했는데 1년 7개월 동안 조사를 하면서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를 할 증거를 못 찾아냈단 말이에요. 권력형 비리라는 그 증거를 못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전주들을 한 20몇 명을 조사를 하면서 문자 그대로 그걸 뭐 전주라고 하나 전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전주. 네. 돈의 주인. 그 전주 중에 한 명을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무죄 받았잖아요, 이번에. 이번에 무죄를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참 황당한 거예요, 이게. 이 사건이 과연 특검을 할 만한 사건이냐. 우리 법조계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건수가 다르다 이랍니다. 건수가, 무게가, 무게가 특검을 할 정도의 그런 무게가 있는 사건이 아니라 이건 그냥 일반 검사들이 특수부도 아니고 그냥 보통 형사부 검사들이 할 그런 옛날 같으면 그런 사건이지 이게 대통령 부인이 되니까 갑자기 주목을 받고 이걸 특검을 하자고 난리를 치고 하는데 건수가 다른 사건이다. 이게 또 엄청난 뭐 몇백억을 챙긴 사건이 아니라 예. 그냥 오물짝 10억 뭐 얼마 하고 그 돈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보니 주가 조작이다 이러는데 주가 조작에서 얻은 이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 이번 판결에도 그래 나왔잖아요. 실패한 주가 조작. 정 변호사님, 그런 얘기들을 국민들 앞에 나서서 윤 대통령께 설명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누군가 나와서 조금 더 그 부분을 좀 부연 설명을 하시면 비대위원장이나 아마 그 여당이 좀 움직이는 운신의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요? 아니 국민의힘에 있는 열사들은 아마 얘기를 많이 했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언론들이나 국민들은 안 그랬죠. 그렇죠. 예. 가족이라. 예. 이 그런 것보다는 쉽게 말하면 그 누구나 명성이 있는 만큼 추악하다. 그 점에 다 귀를 기울인단 말이에요. 우리 국민들은 쉽게 말하면 그 보통 사람들이 추악하면 뉴스가 안 돼요. 약간 그리스 신화 뭐 이런 것처럼. 예, 안 되는데 그 귀부인들의 약간 사소한 추악한 면도 큰 뉴스가 돼버리거든요. 이러니까 대중들은 그런데 관심을 갖죠. 이러니까 아무리 설명을 해도 먹히들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참 황당한 상황입니다. 네. 근데 전 부장님, 그 와중에 어쨌든 청와대 컨트롤 타워 중에 한 명이라는 김대기 비서실장은 왜 갑자기 교체가 됐을까요? 글쎄 어제 그 저도 하필이면 그 조선일보사에 무슨 일이 좀 갔다가 나와서 그래 기자들하고 같이 밥도 먹고 뭐 하는데 제가 상황이 딱 뜨고 나서 여러 사람들 의견을 물어봤어요. 직접 일선에서 뛰는 기자들인데 예. 근데 아무도 그 내용을 몰라요. 뭘까? 아침까지는 그대로였는데 아침까지 그대로였다. 그런데 출근까지 했는데. 예. 근데 왜 갑자기 물러났을까? 지금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게 미리 준비된 그 시나리오대로였다면 왜 이완석 씨를 정책실장으로 앉혔다가 한 달 만에 또 비서실장으로 보내고 하는 그런 이상한 코스를 밟도록 했겠습니까? 그건 안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윤 대통령이 그런 인사를 한 거예요. 최근에 그런데 그런 인사 난맥상을 자주 노출합니다. 이번에는 혹시 추측하시는 바가 있으세요? 글쎄요. 저는 내가 정치 비평을 30년을 하는데도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굉장히 중요한 포스트인데 여기 있는 분을 갑자기 이런 식으로 갑자기 교체가 된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다면 적어도 미국 같으면요. 대통령이 좌우에 신임 비서실장 그리고 떠나는 비서실장 같이 세워놓고 근데 이분하고는 참 이렇게 1년 몇 달 동안 함께 보내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양해를 구하고 이 자리를 물러나시게 됐다. 예. 뭐 이렇게 브리핑을 해줘야 되는 것이 공직자의 예의입니다. 근데 우리는 역대 모든 정부에서 딱 한 번 그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자가 직접 브리핑을 한 적이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초기 내각을 발표할 때
직접 다 소개를 하고 직접 브리핑을 다 했죠. 네. 그때를 제외하고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선진 민주주의 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갈 길이 멀다. 예. 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았는데 이번엔 대통령실도 있겠지만 관심의 주목도는 역시 한동훈 비대위겠죠. 비대위 첫 회의 오늘 오전에 주재했다고 하는데 오후에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예, 여기서 공공선 얘기 나왔습니다. 모든 전략 동원해야 하지만 반드시 공공선 지켜야. 공공선이라고 하면 이제 개인 위한 거 아니고 공익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으면 민주당과 다를 바 없다. 또 반민주당 얘기하셨고요. 명목과 원칙 지키겠다. 그리고 총선용 악법이다. 이거는 쌍특검법 얘기고요. 예, 합종 연행하지 말고 삼국지 정치 암투 끼리끼리 모이고 뭐 이런 메시지 하지 말자. 공공선 국민을 위해서 하자.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고 또 오늘 보니까 당직 인선도 좀 있었더라고요. 사무총장의 초선의 장동혁 의원 선임됐고 여의도 연구원장 홍영림 전 조선일보 기자 선임됐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특히 홍윤임 기자가 들어간 것도 깜짝 놀랄 일이고 며칠 전까지 조선일보에 칼럼을 썼는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장동혁 의원이 초선인데 사무총장을 맡았다. 이 사무총장은 재선 3선 정도가 맡아야 사실은 무난하다는 자리입니다. 선거를 좀 아셔야 돼요. 예. 예. 선거를 뭐 진두지휘하고 예. 공천 작업에 가장 깊숙이 개입을 하는 그런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초선이 공천 작업에 최고 실무자가 된다? 그 누가 보더라도 좀 이상한데 어쨌든 그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게 했을 때는 아마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공천관리위원장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저도 소문을 대충 들어서 그 어떤 분이 간단한 힌트라도 얘기는 좀 주세요. 예. 아니 뭐 근데 문제는 이분 또 법조인이고 그 뭐 전 대법관 출신이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편안한 앉아 들어가는 분 혹시 그분도 있고 아닙니까? 그분은 아니고. 네. 지금 뭐 저보다 한두 살 좀 많은 분인데 네. 이제 그런 뭐 소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그분에게 정권을 준다. 그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정권을 주기 때문에 사무총장이 초선이든 재선이든 무슨 상관이냐. 아마 이런 얘기들이 동거 아니냐. 왜 그런가 하면 초선이 사무총장을 할 때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도 신진 민주주의로 가려면 당 대표 그리고 사무총장, 당의 대변인 이거 없애야 돼요. 선진국에는 없잖아요. 미국에는 없잖아요. 왜 당의 대표가 있고 사무총장이 있어서 그리고 당 대변인이 있어서 획일적인 하나의 체제를 갖춥니까? 네. 그게 비민주주의란 말이에요. 정당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합니다. 같은 이념과 정책으로 뭉쳐서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맞는데 개별적인 정책은 다양한 의견이 모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의 대변인이 있다는 그 자체가 코미디예요. 어떤 단일 사안에는 대변인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하지만 가령 어떤 청문회가 있으면 청문회가 만들어지면 그 청문회 대변인은 있어요. 그런데 정당의 대변인이 있다는 것은요, 그 말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그게 전통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모든 정당이 다 대변인을 두고 사무국을 두고 사무총장이 있고 그 외에 옛날에는 총재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나마 당대표가 있어요. 그 당대표가 가령 지금 민주당에서 왜 지금 이재명 대표를 두고 논란이 이렇게 벌어집니까? 사당화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을 위해서 당은 또 바꿔버리고 모든 조직을 딱 그렇게 본인 휘하에 일사불란하게 만들어버리니까 당장 총선 공천을 두고 이게 비명계 학살 아니냐 이 우리가 이미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 국민의힘은 그러면 안 나오느냐. 친윤 전성시대가 오고 친윤도 아니다 이제 찐윤이다. 그리고 비윤 학살이 나올 거다. 지금 가령 영남에 40석은 바꿔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벌써부터. 네. 그래서 비대위원장도 한동훈 예. 위원장이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남에 40석 바꾼단 말은 뭔가 하면 청와대에서 물러난 행정관 이상 비서관, 수석 비서관들 그리고 이 장관들이 역대 가장 많이 물러나잖아요. 총선을 하겠다고. 이런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난 정말 답답해요. 대통령과 함께 임기를 같이 할 생각을 해야지 대통령과 함께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난 국회에 들어가야지. 그리고 나도 언젠가 대통령 한번 해봐야지. 이 생각만 머리에 딱 가득한 거예요. 이러니까 제가 보기로는 정말 우리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 중에
말은 다 국립민복을 위한다고 하는데 정말 국립민복을 위할까? 저분들이 책상 물림들이고 온실속 화초들이어서 민주당처럼 전투력도 없어요. 이러니까 바꾸긴 바꿔야 돼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도매금으로 왕창 다 쓸어버리고 자 이번에는 찐윤들이 대거 나간다. 예.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박수 칠 것 같아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한동훈 첫 비대위 회의 주제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 공공선에 대한 얘기도 했고 저희가 비대위원 면면도 살짝 좀 살펴보도록 하죠. 지명직 8명이 있는데 정치는 사실은 비례대표인 김혜지 의원, 피아니스트고 시각장애인이고요. 그리고 민경우, 김경률, 구자룡 다 면면들을 보면 다 젊은 비정치인들 면면들인데 좀 어떻게 좀 보셨어요? 예. 저는 사실 민경우 위원이라든가 가령 그리고 김경률 위원이라든가 예. 난 이런 분들이 비대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은 새로운 하나의 물결, 새 물결들이 들어간다. 나는 정말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이게 비대위원들 명단을 쭉 듣고 보면 아닌 말로 지금 해서는 좀 하기 어려운 말인데 이분들이 정치의 지을자도 모르고 국가 정책에 대해서 어떤 공부도 안 돼가는 분들이 어떻게 비대위원 같으면 집권 여당의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란 말이에요. 그런데 비대위원이 돼서 특히 21살 먹은 청년운동가가 비대위원이 돼서 이 친구가 뭘 할까? 국가의 정책에 대해서 과연 큰 시각으로 한번 살펴보기나 한 기회나 있었느냐? 예. 나 없었다고 봐요. 이제 21살인데. 그런데 그런 친구에게 비대위원을 맡긴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이 비대위를 통해서 스타가 됐듯이. 26살이었습니다, 예. 그때. 그때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얘기를. 예, 어쨌든 자, 지금 이준석 전 대표는 정치적인 스펙은 쌓았다. 정치적인 실력은 쌓았다. 이런 공통된 평가는 있고. 근데 중심 인물 중에 좀 그때 당시 김종인, 이상돈 같은 그런 중심을 잡아줄 만한 인물이 좀 없는 측면은 좀 아쉽다. 이 정도 얘기는 있더라고요. 예. 그때는 김종인, 이상돈이 들어가서 솔직히 말해서 내가 할 말이 아닌데 박근혜 비대위가요. 박 대통령이 아니었다 하면 굉장히 위험했을 비대위예요. 나중에는 성공을 했다 이러지만 예. 그 비대위가 들어가서 푸른 색깔을 빨간 색깔로 바꿔버리고 당의 정체성을 흔들어버린 겁니다. 당의 보수 정체성을 완전히 흔들어버렸어요. 경제민주화를 찾으면서. 나중에 물론 박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직전에 경제민주화를 포기를 했잖아요. 예. 그랬으니까 천만다행인데 문제는 이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한동훈 위원장이 다행히 이게 공동선 혹은 공공선 파블릭 굿이든 카문 굿이든 그걸 얘기를 하면서 우리 보수의 정체성에 맞는 발언을 참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정도는 안심을 하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비대위원들을 쭉 보니까 차라리 민경우 위원이나 이 김경률 위원처럼 과거 비판적인 좌파 입장, 진보적인 입장에서 넘어온 분들은 차라리 괜찮아요. 정치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니까 괜찮은데 나머지 분들이 과연 정책에 대해서 뭘 공부를 했느냐. 결국은 이게 인요한 혁신위원들처럼 장식품들 아니겠느냐. 응? 국민들이 보는 시각에서 본인들은 장식품이라고 화를 내겠지만 예.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예. 구색을 갖추는 거다. 20대도 넣고 30대도 넣고 여성도 이렇게 배치를 하고 누구도 배치하고 이런 식으로 구색 갖추기 아니겠느냐. 이런 식의 비대위, 이런 식의 혁신위가 뭘 하겠느냐. 결과를 만들어내지를 못한다. 문제는 진짜 전문가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전문가들은 그래도 이번에는 몇 사람은 보이니까 조금 낫는데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 한동훈 위원장이 혼자서 또 북치고 장구치고 하려 하는 것은 아닌지 만에 하나라도 용산에서 모든 걸 컨트롤하려고 들면 그 길은 국민의힘이 망하는 길이 될 것이다. 절대 그러지 마라. 나는요. 내가 다른 방송에서 이 말을 했는데 윤 대통령이 정말 기회를 한번 놓쳤어요.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나갈 것 같으면 기자들 다 본 데서 자연스럽게 아침밥이라도 먹으면서 나오면서 예. 한 위원장 이제부터는 나를 밟고 가시오. 나를 밟을 필요가 있을 때 나를 밟고 가도 됩니다. 용산에 신경 쓰지 마세요. 이 한마디만 해줬으면요. 만사는 잘 굴러갈 겁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를 안 하시더라고. 그게 좀 아쉽다. 예, 이런 그 말씀. 한마디를 왜 네. 안 했는지는
아마 앞으로 역사가 또 평가를 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이 질문은 이제 마지막 질문 좀 드릴 것 같습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가 특검법 통과되고요. 오후 4시에 만나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날카로운 얘기들이 좀 오갈 수도 있겠고 아니면 역으로 또 훈훈한 얘기가 갈 수도 있고요. 예. 지금 이재명 대표로서는 가장 지금 듣고 싶은 얘기가 야, 총선 전까지는 사브리스크 뭐 이런 말 안 나오도록 좀 중단합시다. 어느 정도 템포를 좀 맞춰주세요. 그래 공정한 선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 얘기를 하고 싶을 거예요. 뭔가 하면 지금 수원지검에서 당장 상방울 대북 송금 사건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기도 참 시산 사건이거든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법인카드로 샌드위치 사 먹고 소고기 사 먹고 했던 소고기 법카 사건. 그 사건이 지금 그 수사팀이 만들어져 가고 수사가 거의 다 끝났단 말이에요. 이거 이제 영장 청구를 언제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예요. 네. 그리고 이게 또 영장 청구가 되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또 한 번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이러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는 한동훈 그 위원장이 바로 그게 법무부 장관 하다가 비대위원장으로 왔으니까 만나서 악수하면서 분위기를 웃음 모드로 연출하면서 그 좀 총선 끝날 때까지는 자 우리 그런 문제 더 안 나오도록 좀 마사지를 해달라. 아마 이 얘기를 듣고 싶을 거예요. 설마 그런 요청을 아니, 직접은 안 하지만 이런 건 이제 이심전심이죠. 아하. 이제 이렇게 하면 분위기를 좀 맞춰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다릅니다. 제가 보기로는 윤석열 장관보다 좀 돼요. 가령 윤석열 장관은 수사팀장을 했는데 한동훈 장관은 그 밑에서 수사의 핵심 실무자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자 그대로 잘 되는 칼, 잘 아주 날카로운 잘 벼린 그 칼이었단 말이에요. 조선제일검이라고. 예. 예. 이러니까 아직까지도 거기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이 사람 눈에는 가령 이 이재명 장관, 이재명 대표 같으면 이 사람이 받고 있는 온갖 혐의들, 뇌물, 제3자 뇌물, 혹은 배임죄, 혹은 그 뭐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허위사실 공표, 이런 온갖 그 범죄들이 한동훈 장관 눈에는 그냥 정치범이 아니라 이게 잡범 아니냐, 이런 사람이 어떻게 당대표로 있느냐. 검사를 사칭한 사람이 어떻게 당대표로 있는데 최고 존엄처럼 모시느냐. 그럼 이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면전에서 할 수도 있다. 면전에는 못 하겠지만 네. 그런 시각을 갖고 보는 거예요. 그런 시각을 갖고 보면 가령 우리 둘이가 회담을 하는데 내가 앵커에게 그런 시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회담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냥 겉으로는 웃고 악수는 하지만은 그냥 좋은 말만 하고 그냥 다시 돌아서 나오는 거죠. 통과 의례처럼 그냥 형식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재명 대표로서는 안 그렇죠. 지금 이낙연 대표는 당장 당 쪼개겠다고 그러죠. 정세균 대표는 네가 대표에서 물러나야만 이낙연 대표를 주저앉힐 수 있다 그러지. 변호사님, 예. 저희 30초밖에 안 남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미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4시의 만남에서 과연 두 분이 딱 돌았을 때 카메라 기자들이 어떤 표정을 잡느냐. 표정에 주목해요. 예, 나는 그 표정을 꼭 보고 싶습니다. 말은 일단 따뜻하게 나갈 수도 그럼요. 있다. 말은 예. 그렇게 하지만 아마 선 표정이 나오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 예측이 맞는지 정치에 대한 날카롭고 따뜻한 훈수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